10월 2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여러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오랜 병상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던 고인은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죠. 퇴임 이후 전두환 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사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지 16일 만인데요.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했고 이 후보는 문 정부가 역사에 남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만남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대장동 이슈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건데요.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손 검사는 오늘 법원에서 강제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속보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또 상임위도 열리고 있고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채커 나가서 그럼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늦게 결정이 되겠죠? 네. 미안하네요. 오늘 늦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체크할 거예요? 네. 박마커? 조멘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많은데 정치권에요. 국민의힘이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주장해왔던 이 가상 양자 대결보다는 홍준표 의원 쪽 입장인 사지선다에 가까운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톡 쏘는 정치에서 조멘토가 소개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그 퇴직금 있잖아요. 50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한 건데요. 검찰은 이 돈이 범죄 수익,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결이 됐으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게 됐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신군부의 2인자에서 13대 대통령으로 또 퇴임 후에는 비자금으로 옥살이를 하는 등 그야말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관련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 소식들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전 대통령 노태우 사망, 대장동 국감 연장 전, 이재용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삼바 모더나 풀린다. 마지막은 수단 군부 쿠데타로 뽑았습니다. 네, 오후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10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올해 89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2.12 군부 쿠데타의 중심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육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들 신군부는 이듬해 광주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터져나오는 민주화 열망 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뜨거웠던 6월 항쟁의 끝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저는 작년 국가적 위기의 한가운데 서서 6.29 선언을 할 때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비자금 4,500억 원이 늘어났고 정권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까지 진행되면서 전두환 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만 전 씨와는 달리 추징금 2,628억 원을 모두 내면서 다른 길을 걸었죠. 회고록에서는 미납금 문제를 정리해서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에 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나 북방외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지를 갖다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목표가 그것이 북방외교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들 노재현 씨가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꽃을 바치면서 장남으로서 광주의 용서를 구한다고 했죠. 두 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 중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사과한 것은 노재현 씨가 처음입니다. 딸 노소연 관장도 여러 광주시 행사를 주도하면서 사과 행보를 보였습니다. 2002년 이 전립선암 수술 이후 투병 생활을 해온 고인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결국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대장동 국감 연장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또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기승전 대장동이었죠. 먼저 운영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고 이런 것들을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녹취 또는 유튜브 영상 지정 불가라는 지난 국감 내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없었다니요. 이거 가지고 파행을 몇 번을 했는데요. 이거를 굳이 앞에다 편말을 걸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리본을 달고 함으로 인해서 청와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 문제입니다. 네, 청와대 국감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근조 리본과 마스크가 도화선이 됐죠. 국감장이 상갓집이냐라는 민주당, 또 민주당을 향한 조의 표시다라는 국민의힘이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주장하는데 이거 못할 일입니까? 뭐 이 정도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구만 민주당이. 근조리본은 상갓집에 달든가 큰 상을 당했을 때 다는데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무슨 큰 상을 당했나 지금 문상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올 해체되는 어떤 슬픈 일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국민의 70%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검법은 국회에서 발의하지만은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은 인터뷰 녹취 및 뉴스, 유튜브 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한 명 채택하지 못했는데 자료조차 쓸 수 없도록 손발을 묶었다라는 항의였죠. 아마 대장동 관련 여러 녹취 자료를 준비한 듯합니다. 사장님이나 저는 뭔 계획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갖추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리하세요. 너무 모르겠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가 있는가 대신 여기 그러면 시장님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시장님은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죠. 민주당은
인터뷰 녹취 또는 유튜브 영상 재생 못하게 하고 국민의힘이 검경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이슈 싸움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행안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정회 없이 이어가긴 했지만 역시나 주인공은 대장동과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 빠진 경위에 발언할 때 18일 발언, 20일 발언이 다 다르거든요. 위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도지사를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위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자고 하셔서 지난 서울시 국감 때 오세훈 시장께서 아주 명백한 위증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위증 논란으로 시작해서 국감장은 어느새 차기 대선 주자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결국은 키우는 계획에 또 상하를 주는 그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정말 온 국민을 좀 공분에 좀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치적인 그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바 모더나 풀린다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 5천 회분이 곧 국내에 공급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이 삼바와 모더나사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건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백신을 우리 국민이 맞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한 성과입니다. 문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삼바가 공급하는 모더나 백신 4분기 신규 및 2차 접종,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준 1차 접종률은 79.5%, 2차 접종 완료율은 70.9%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도 3주 연속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이재용 벌금 7천만 원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인데요. 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또 확정된 뇌물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장서서 부상 좀 하세요. 진정한 말씀이나 방송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 일주기에서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냈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다음 달 미국을 찾아서 제2파운트리 공장 부지를 확정 지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수단 군부 쿠데타로 꼽았습니다. 자, 2년 전에 30년 독재자를 축출했던 아프리카 수단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군부와 야권이 합의해서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또 완전한 민정 복귀를 추진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쿠데타 세력은 인터넷을 끊고 수도 하르퉁으로 오가는 다리 또 공항도 폐쇄했습니다.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저항을 촉구한 뒤에 모처로 끌려갔다고 하죠. 시민들은 군부의 행동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거리 시위를 벌였는데요. 군부의 발포로 인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국제사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수단에 대한 7억 달러 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구금된 총리와 정부 관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 수단 사태를 논의하는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89세로 별세했죠.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였고요. 그동안 지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병세가 악화돼서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에는 연희동 자택에서 유양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가 오늘 응급실에 옮겨진 뒤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2주기이기도 한데요. 두 명의 대통령이 같은 날 숨진 날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네, 유실장. 네, 고인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 2인자로 또 이어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당시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유명했었는데요. 하지만 1996년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당했는데요. 다만 수감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또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면 복권이 돼서 석방됐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관련 사인 등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딸 노소영 씨가 올 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손해 위축증을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과 사고는 분명한데 이거를 제대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서 얼굴이 울상이 되곤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썼던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신체커가 설명을 했지만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광주 희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인 김옥숙 씨와 그 사이에서 딸 노소영 씨, 아들 노재현 씨를 두고 있는데요. 노소영 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입니다. 아들 노재현 씨는 직접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대신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핵심 자들의 직계 가족들 중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고 사과한 건 노재현 씨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 쪽하고 많이 비교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5월 단체, 5.18 단체 측에서는 그 노태우 씨 본인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일단 그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5.18 학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사죄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채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청와대 운영위가 진행 중이잖아요. 운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자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노태우 씨의 장례 절차에 관련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윤영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라고 묻자 유영민 비서실장 이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은 국가장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고요. 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부 절차에 따라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한 속보 사항 얘기를 했고요.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지 입장을 냈던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태우 씨의 잘한 점은 북방 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 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몇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관련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다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갑자기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이제 신체커가 준비했던 거를 다 지우고 이제 새로 썼는데 원래 이제 좀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발표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멘토? 네,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가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개인별 DSR 규제를 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 그리고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또 현재 은행권은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제2금융권은 60% 수준까지 대출되는데 제2금융권 기준도 내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또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요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잔금 대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고 그 말고도요 오늘 그 물가 관련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최근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역대급 유류세 인하 대책이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20%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씩 내리는 거고요.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0%를 한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1원인데요. 만일 휘발유를 한 달에 15만 원 주유하던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14만 6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4,0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로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향년 89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기후 위기의 중요성,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정치 중립 논란이 있었지만 회동에 배석한 이철희 수석은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 수사 속보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좀 더 개발하고 또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제에서입니다. 차를 마시는 차담은 50분 정도 이어졌고요. 보신 것처럼 덕담을 주고받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원팀을 강조한 거죠. 이 지사는 어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공감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 이 정치 중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비정치적인 대화는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공개 발언에서 정치색은 쏙 빠졌습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네. 회의 때는 몇 차례 덕분에 와서 인사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인사는 없었어요. 예. 건물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백성관리 특이하게 예쁜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가보로 저 방송이 거의 뭐 청와대 상징처럼. 네. 네, 이 후보 사실 민주당 내에서 주류는 아니었죠. 친노, 친문 세력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소 부국민이라고 지칭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 후보 오늘 회동에서는요, 문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 원팀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표 후보 민주당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 마친 후에 또 다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냈고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난 대통령이 되고 많이 남았어. 네, 이 후보는 오늘 구두를 고쳐 신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요, 중앙선관위의 대선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 회동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만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장동 관련해서 언급을 하든 하지 않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혐의자인 이 후보를 만나는 건 그 자체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겁니다. 대장동 언급을 하면 불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그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 위에서 뭐 눈 깜짝한 밑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뻔히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합쳐서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이라면서 이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에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요, 대놓고 봐주라는 거냐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에 병풍을 서준 것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오늘도 류 실장의 그때 그 사람들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동은요, 1987년 직선제를 한 이후에 6번째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만남입니다. 13대에서 15대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 즉 총재직을 겸임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씨는 그 전에 대선 경선 후유증으로 내내 사이가 좋지 못했죠. 100분간의 회동 중에 단 4분만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또 박근혜 씨와 홍준표 후보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권 말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탄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가 정권과 거리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 경선 초반만 해도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죠. 오늘 만남은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인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차별화보다는 계승자 역할을 자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죠. 대장동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말고도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40분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요. 여기에는 이 후보의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뜻하는 걸로 보이는 시장이라는 단어는 7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님 명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후보 시장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것도 나중에 얘기는 해봐야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한테 주고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네, 이 녹취록은 현재 검찰에 제출이 된 상태인데요. 황 전 사장은 이 사퇴 압박,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장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성남시장의 지시다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곧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장까지 지낸 이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민간 업체의 이익을 몰아주는 대장동 개발에 반대할 게 뻔하니 이재명 당시 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고서 성남시장 업무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공사의 사장을 바꾸는데 아니 밑에 사람이 시장 결심도 없이 했다고요. 또 감사관실이 거기에 동원됐다고요. 아니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은데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더라는 말을 믿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반면에 이 후보는 사퇴 압박, 관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황 전 사장이 퇴임 인사를 하러 왔는데 왜 그만두나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도 누구와도 이 황 전 사장의 거취 문제에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는 녹취록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고 또 전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녹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화 특정 시점에 녹취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사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네네. 이걸 전달한 거거든요. 네.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전달한 말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전면 부인했죠. 국민의힘이 고발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연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를 질타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 여권의 지지층을 결합하고 또 실종됐던 컨벤션 효과를 부활하는 역할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재명 계승자 자처,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 여야 공방.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죠, 어제 지사직에서 물러났고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죠. 그리고 내일 낮에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원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에 좀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 소식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철희 수석이 오늘 유일하게 배석했는데 그 회동이 끝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야당이 문제 제기했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죠. 자, 이 수석은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검찰이나 수사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의 심각성, 과감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는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기 말 높은 정권 지지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경쟁자였죠. 당시에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른바 친문 세력의 미움을 사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네, 이 후보는 본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같지 않냐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배석자는 이철희 수석이 유일했는데 오늘 청와대 국감 때문에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대장동 수사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측은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상은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입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당시 교문위원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국감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장동 의혹은 이제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대장동 의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방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은 안을 마련했다가 7시간 뒤에 조항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이 지사는 앞서 국감에서 대리급이 재벌 회장에게 보고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조항 삭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조항이 담긴 문서를 이 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란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 지사가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의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행언이 발언은 거짓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 최대화가 아닌 화천대유 이익 최대화를 처음부터 이 지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그 여부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해명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지사직 사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 변호사가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합동회의를 여러 번 했다.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법적 특약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하급 실무자가 개별 보고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관련자들을 다시 일제히 다 불렀는데요.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강윤영 씨의 이른바 소시오패스 발언 논란이 정치권에서 아주 뜨겁잖아요. 오늘도 이제 원 전 지사가 발언을 이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사과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고 정신건강의 문제도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내 강 씨는 정식 진단명을 얘기한 것도 아니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감쌌습니다. 의견 개진하다 보면 공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소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 고소하겠다? 그리고 학회에다가 제명시키겠다? 다 가짜 뉴스예요. 사실이 아니다. 네. 네네. 구속연고 사실이 없습니다. 네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향해서 민주당 성향의 정신과 의사들이 책까지 내면서 온갖 정신과적 증상들을 몰고 갔다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당시 환호하면서 전파했지 의료 윤리를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창부수라면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와 부인 강윤영 씨를 동시에 지금 저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련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지겠네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통 만난 문 대통령 만난 이재명 계승자 자처.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 여야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 백다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네, 어제 천사 신책거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정회에 천사가 또 있습니다. 이 왼편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정아 상황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 실장, 오늘의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어제 그 치킨 발언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백반장의 치킨은 꼭 제가 사겠다는 그렇게 해서 백반장의 마음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의미로 압수수색 고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압수수색입니다.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심 선수는 평창올림픽 당시 A 코치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고의 충돌과 불법 도청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유출과 보도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 IP를 특정해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 체육시민연대는 조 전 코치와 일부 언론에 심 선수를 향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MBC PD 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함께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7일 PD 수첩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가 남편과 딸에게 방치되고 있다는 윤 씨 동생들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방송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정희 방치서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백건우 씨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백건우 씨는 PD수첩이 윤정희 동생들의 말만 듣고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만취한 경찰입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장관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순경은 평소 가깝게 지냈던 비경이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는데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 만큼 경각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손 검사는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공수처가 경선에 개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요새 웬만한 지구촌 사람은 다 봤다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보시는 저희 어머니까지 보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사실 한국인은 다 본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스포 좀 뿌릴까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속 3번째 게임, 바로 이 공중 줄다리기입니다. 진 팀은 저렇게 줄이 잘리면서 바닥으로 모두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뜬금없이 줄다리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의 인물, 주민 최초로 정치인이 아닌 인물을 골라봤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인 손준성 검사인데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당과 공수처, 그리고 야당과 윤석열이 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오늘 주민은 손준성 검사에 초점을 맞춰서 양측의 기싸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지난 22일 손 검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손 검사가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자 심기가 불편해진 듯한데요. 납득할 만한 해명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엔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강제 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시사하는 문자였죠. 손 검사, 수사를 지연시킬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죠. 공수처가 더 이상 손 검사와의 수싸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 하루 뒤인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죠. 승부수였을까요? 무리수였을까요? 이 손 검사의 영장 청구를 두고 당장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발부파, 하나는 기각파인데요. 발부를 바란 쪽은 당연히 여당이고 기각을 바란 쪽은 당연히 야당이겠죠.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적법했다며 발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에 달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교체한다든지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로 손준성 검사와 같은 엘리트 검사들일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손 검사 본인이 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말인데요. 비록 체포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이 다르다면서 이 발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니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모험을 감행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1월 5일 국민의힘 본경선 날짜인데요. 손 검사가 일부러 본경선 날짜 근접해서 출석하려는 건 별도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1월 5일 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는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요. 손 검사로서는 공수처의 칼날로부터 일종의 보호막이 형성된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5일 이후로는 공수처 수사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러니 공수처로선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줄을 잡고 있는 야당과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공수처가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미 정치 개입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누가 공수처에게 영장을 사주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잠시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 첫 문장에 대선 후보 영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경선 전에 망신 주기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속셈이라고 봤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캠프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수처가 정치 중립이나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증거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지 야당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인데요. 공수처 검사 혼자 이런 정치 공작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시한 것인가? 제보 사주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1차 공작과 친여 언론이 녹취록 보도로 거짓 여론몰이에 나선 2차 공작이 통하지 않자 이제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영향을 사주하는 3차 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현 정권 혹은 여당 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죠. 뭐 어쨌든 줄다리기는 시작이 됐고 승패는 곧 결정이 납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혹은 자정 너머에 나올 텐데요. 오징어 게임처럼 진다고 해서 떨어져 죽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 검사가 재직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 검찰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곳이죠. 총장의 눈과 귀에 비유되는데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총장과 야당에는 명백한 악재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직접 관여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윤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손 검사와 선을 그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준성은 윤석열이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의 사람이라고 했었죠. 애초 윤 당시 총장은 손준성 검사 전임자, 그 전임자의 그냥 유임을 원했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 1월 8일에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1차 검찰 인사 대학살. 그걸로 손 검사가 오게 되죠. 그렇게 보면 손 검사는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법조계 내에서도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데요. 손 검사의 진술도 받지 않고 영장을 청구를 한 것 자체가 무리하게 인신 구속을 노린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공수처를 비판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여당 역시 마음이 다급해지겠죠. 공수처를 질타하면서 더욱 신속히 수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가 개시된 지가 좀 됐고 특히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관련자들을 한 명도 제대로 소환하지 못했다. 소환해서 수사를 못했다. 네. 이러면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환, 또 소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느 쪽 줄이 끊어졌는지는 내일 저희 운영진 중 누군가 또 한 명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손준성 구속영장 둘러싼 줄다리기, 발부냐 기각이냐. 네, 내일 누가 다룰지는 내일 고민해보고요. 일단 오늘 그 영장 발부 여부는 박마커가 챙겨요. 알았죠? 네, 본인이 발췌했으니까 끝까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를 좀 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씨, 김모 씨 두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잖아요.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전환 사채 관련 의혹도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 관련 소환 일정도 검찰이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였고요. 일단 정치 얘기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또 수사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을 했고 1호 공약을 오늘 내놨는데요. 본인이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개혁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정년 폐지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이 골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습니다.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넓고 더 고르게 열겠습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는 일정 비율을 지역과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고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등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서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게 김 전 부총리의 구상입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 전 부총리는 이 졸린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점차 소멸시킬 예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서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고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를 통해서 이 관피아와 공피아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패 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와 고위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 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박마커. 네, 지난달 9일에 법원은 최 씨의 보석을 인용을 하면서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란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후 최 씨 측은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과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도록 허가해달라라는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법원의 승인이 나오기 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죠. 검찰도 이를 보석 취소 사유로 판단을 했는데요. 최 씨는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서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 늦게 귀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서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면서 최 씨의 보석 기간 중에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 위치 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도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윤 전 서장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천 소재 거주지를 나와서 이 호텔에 장기간 머물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윤 전 서장이 수년간 전현직 검사와 판사들과 교류하며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를 분석한 뒤 조만간 윤 전 서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 씨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면서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 전 서장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데요. A씨는 최 씨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윤 전 서장 측에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에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와 사업가 최 씨와 동업했던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시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에선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검찰은 지난 19일 최 씨를 먼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검찰은 윤 전 서장 등과의 공범 관계나 공무원 상대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에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윤 전 서장의 법조부로 그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딸 노소영 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서 조의를 표했다면서 내일 빈소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잠시 후에 사인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손준성 구속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 오늘 구속 갈림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본 경선에 쓸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상 양자 대결을, 또 홍준표 의원은 사지선다를 주장했는데요. 당 경선인은 사실상 사지선다형 쪽의 질문을 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토론회. 그동안 TV토론에선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에 집중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칼날을 주적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고 그랬죠.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8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금수저로 오릅니다.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 품행 제로입니다.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자기 그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불법과 비리로 뒤덮인 저 이재명 후보로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사람입니다. 다음 달 5일 선출되는 최종 후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예고돼 있죠. 이 후보의 맞상대는 나다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는 방식,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홍준표 두 양강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당심과 민심 두 주자의 지지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당심에서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양자 대결 방식을 선호했죠. 이재명 후보 대 땡땡땡 후보, 이 4명의 주자 모두를 가상 대결에 붙여서 승자를 가리자는 건데요. 혹시 모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심에서 앞선 홍준표 의원은 사지선다 방식을 원했는데요. 4명의 후보를 한꺼번에 놓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묻자는 겁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맞붙은 경선에서도 이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홍 의원 쪽 손을 들어줬죠. 그래도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정당 정치나 아니면은 우리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선관위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양자 대결보다는 사지선다에 가까운 방식으로 룰을 확정했는데요. 구체적인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원희룡,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한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1번 원희룡, 2번 유승민, 3번 윤석열, 4번 홍준표 중 고르시오. 사지선다를 뼈대로 두고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한 양자 대결 요소를 가미한 듯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홍준표 의원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양자와 사지선다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는가 하면 오늘 나온 조사에선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냥 넘어갈 홍 의원이 아니죠.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50%를 넘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후보를 두고 이래도 엉뚱한 곳에서 후보를 찾으시겠습니까? 무야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 다른 후보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홍 의원에게 은근한 견제구가 자주 날아들었습니다. 2017년에 출마하실 때는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하고 이런 거 다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로 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다가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이전은 좀 시기상조다. 꼭 물으시는 게 2017년도 단핵 대선 때 나왔던 그걸 꼭 시비를 걸면서 물으시네요.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펴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는 정호심입니다. 우리 홍 후보님, 그 좁혀주고 싶다, 좁혀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정호심의 발로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특유의 너스레로 공격을 모두 흘려버렸지만 말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향한 공격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분도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전두환 씨 발언 그리고 이어진 개사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수차례 해명을 하며 진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50 정권의 탄생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 군사 반란과 또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게 제가 비판을 해왔고 전두환 씨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행적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때늦은 해명으론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싶었나 봅니다. 경선이 끝난 뒤 찾아가겠다던 광주, 그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광주를 가서 전두환 옹호로 오해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또 호남 국민들께 이 사과를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광주행, 이 역시 순탄치는 않을 듯합니다. 격앙된 5월 단체들, 광주에 오면 소금을 뿌리고 계란을 던지겠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광주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성 없는 광주 방문은 5월 가족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케 할 뿐이다. 홍준표 캠프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호남 지역민을 향한 털끝만큼의 진심이 남아있다면 광주 방문쇼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 하나를 소환했는데요. 지난 1991년 한국 외대를 방문했다가 밀가루 세례를 받았었죠. 정원신 전 총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5.18 묘역에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의 문매를 받고 영남 지역민들과 보수파를 향해 진보에게 탄압받는 제1야당 대선 후보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라를 세운 겁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윤 전 총장의 진정성, 윤 전 총장이 광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달려있을 듯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처지가 안타까웠을까요? 당내에서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분도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전두환 씨가 부동산과 원전은 잘했다. 조금 뜬금없는 발언을 했었죠. 부동산과 원전 대책은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가장 큰 그런 분야니까 이 분야를 좀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 발언에 물타기를 좀 한 건데 뭐 효과도 별로 없이. 위원님께서 본인 입으로 본인 발언에 대해서 물타기라고 성격 규정을 해주시면 됩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사실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당 지도부의 역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물타기는 시전했는데 효과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별로였나 봅니다. 사실 이제와 수습을 해봤자 사후 약방문입니다.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를 비슷한 사고를 막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첫 손에 꼽힙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김 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요즘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무섭죠. 자타공인 킹메이커 김 전 위원장의 후광 효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은 같이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 루머인데 제가 이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H 후보가 위원장께 독대를 요청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 위원장께서 리젝을 했다고 하더라. 윤석열 캠프의 카더라 공격에 홍준표 캠프는 사실이 아니다 발끈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악연으로 얽혀 있죠.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후문입니다.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 경선인이 가까워질수록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선이 끝난 뒤 원팀 정신도 신경을 써야겠죠. 오늘의 톡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자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죠. 앞서 저희가 이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이 얘기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현충원을 찾아서 묘역을 참배했다는 거죠? 네,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조국의 산업화 발전에 헌신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1.6 사태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소회를 전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킨 공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공평한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세력을 분리시켜낼 결의를 다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오후에 따로 참배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도 있지만 이분의 위협을 기리고 본받아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신경전이 뜨거웠던 여론조사 방식 또 문항이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충안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지선다형에 가깝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웃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양자 대결 방식을 선호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원희룡 전 지사 측에서는 혹시 이의 제기는 없었어요? 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 대로 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한다라고 했고요. 원희룡 캠프도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여론조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죠. 성일정 의원은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선거 후에도 국민의 정권교체 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문항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게 이제 11월 5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론조사는 언제 실시되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데요. 후보 선출의 50%가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당원 투표인데요. 모바일과 전화 투표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최종 후보는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요.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에게 전자임명장을 보내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잖아요. 사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 위촉장을 보내서 논란이 좀 됐죠.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요. 초등학생 6학년 자녀에게 윤석열 캠프에서 위촉장을 보내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QR을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통합본부 대구 직능특보로 위촉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디서 정보를 알았는지 항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캠프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일단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종이 임명장이 아니라 전자 임명장을 발급하고 있다면서 위촉 희망자의 성명,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을 받아서 전자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캠프 실무진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오발송, 그러니까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손준성 검사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속보는 더 들어온 건 없죠? 박마커. 네.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늦게 결정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발 사주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에서 양쪽 다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는 저희가 내일 좀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홍준표 의원이 외교안보 관련 그런 그 공약을 발표했네요. 안보 국방의 대전환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제 체결했던 9.19 남북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강한 그런 차원의 또 안보 공약을 내놨는데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내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소는 정치 정리를 하죠 뭐. 독소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룰의 전쟁 홍준표 승리, 사실상 사지선다형 채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태우 씨 사망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권 반응이 많이 나오네요. 네. 신체커가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추가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내일 이제 빈소를 직접 찾아간다고 아까 제가 합니다. 간단히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노소영 씨한테 직접 본인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또 많은 반응을 좀 내놓을 거고요. 이제 노태우 씨 관련해서는 이제 명암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많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름이 나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노태우 정부의 상당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사잖아요. 또 관련된 반응이 내일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관련된 반응 묶어서 제가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 맞고 저녁 먹고 천천히 챙겨요. 점점 늦게 나올